오늘 점심 얼마짜리 드셨나요?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혹은 향긋한 커피 2잔 정도를 사셨을 겁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지불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밥 한 끼의 가치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빵 한 조각을 사러 가는데 지갑이 아니라 손수레가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는 계란 3개를 사기 위해 1,000억 달러 지폐 다발을 들고 가야 했습니다. 똑같은 종인데 왜 한국의 10,000원은 든든한 한 끼가 되고 어떤 나라의 돈은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 쓰고 벌고 모으는 이 돈. 도대체 이 돈의 가격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을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환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꿰뚫어보는 진짜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생존의 경제학입니다. 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과거의 돈은 곧 금이었습니다. 은행에 지폐를 가져가면 그만큼의 금으로 바꿔주던 시절, 바로 금본위제 시대였죠. 이때는 경제가 참 심플했습니다. 나라 곳간에 금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을 수 있었으니까요. 돈의 가치가 금이라는 실물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 인플레이션 걱정도 별로 없었고 환율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공장을 돌리고 월급을 줘야 하는데 금이 없으면 돈을 못 찍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경제 위기가 와도 금광을 발견하지 못하면 손을 쓸 수가 없었죠. 결국 운명의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TV에 나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미국은 이제부터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닉슨 쇼크입니다. 하루아침에 돈과 금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돈은 실물이 아니라 정부의 선언과 그 나라에 대한 신용만으로 움직이는 불환화폐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실물 가치가 사라진 자리를 신용이 채우게 되면서 신용의 크기가 곧 돈의 계급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현금 1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화점 안에서는 둘 다 똑같은 가치입니다. 어쩌면 상품권이 더 혜택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백화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운명이 갈립니다. 현금은 편의점, 주유소, 식당, 어디서든 왕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은 어떤가요?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는 이게 뭐여? 안 받아 하십니다. 현금으로 바꾸려면 수수료를 떼이고 9만 원만 받아야 하죠. 이게 바로 기축통화와 비기축통화의 차이입니다.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현금입니다. 아프리카 오지 부족 마을에 가서 내밀어도 달러는 받습니다. 반면 우리의 원화는 대한민국이라는 백화점 안에서만 떵떵거리는 상품권입니다. 인천공항을 벗어나는 순간 환전소라는 상품권, 깡업체를 거치지 않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율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력 점수가 아닙니다. 너희 돈 우리 동네 밖에서도 쓸 수 있어 라고 묻는 신뢰의 등급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화폐 계급도의 꼭대기, 황제인 달러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단순히 미국이 힘이 세서일까요? 아닙니다. 더 교묘하고 강력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은밀한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너네 왕실을 지켜줄게, 군대도 보내주고 무기도 줄게. 대신 너네는 석유를 팔 때 무조건 달러만 받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무시무시한 말이냐?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석유 없으면 공장도 멈추고 차도 못 가니까요. 즉, 석유를 사려면 싫어도 무조건 달러를 주머니에 챙겨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하니 달러의 수요는 무한대가 되고 그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치트키를 쓰기 시작합니다.
미국 안에 경제 위기가 왔다. 돈이 부족하다. 그럼 그냥 돈을 찍어냅니다. 보통 나라가 돈을 막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와서 망합니다. 앞서 말한 짐바브웨처럼요. 그런데 미국이 찍어낸 달러는 미국 안에만 고여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사가고 중국도 사가고 일본도 사갑니다. 왜요? 석유 사야 하니까요. 결국 미국이 만든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미국이 파티를 벌이고 쓴 카드값을 전 세계가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갚아주는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가 가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억울하죠. 하지만 이게 냉혹한 국제금융의 현실입니다. 이 달러라는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0년대 초반, 일본은 정말 잘 나갔습니다. 소니, 토요타가 미국 시장을 점령하고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미국 제조업은 일본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칼을 빼듭니다.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로 일본 등 선진국 재무장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통보합니다. 달러 가치를 내리고 엔화 가치를 올려라. 거절할 순 없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결국 합의 도장을 찍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엔화 가치가 2배로 폭등했습니다. 일본 물건값이 2배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수출길이 막힌 일본 기업들은 비명을 질렀고 갈 곳 잃은 돈들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려가 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은 30년 장기 불황에 늪에 빠지게 됩니다. 환율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총 한 번 쏘지 않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잊을 수 없는 뼈아픈 기억이 있죠. 바로 1997년 IMF 외환 위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실하게 일했고 경제 성장률도 높았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 왜 하루아침에 나라가 부도 위기에 몰렸을까요? 바로 달러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기업들은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려 썼는데 대부분 1년짜리 당이 부채였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위기가 시작되자 겁먹은 외국 은행들이 한국에 빌려준 달러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 금괴 달러가 텅텅 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환율은 800원에서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 1달러 갚으려면 800원만 있으면 됐는데 오늘은 2,000원을 줘야 갚을 수 있는 상황.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우리는 경제 주권을 IMF에 넘기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당해야 했습니다. 전 국민이 장롱 속에 금반지까지 꺼내서 모아야 했던 그 처절했던 시절. 그것은 기축통화가 없는 나라가 겪어야 했던 화폐 권력 없는 나라의 서름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쌓았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원화의 처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한국은 여전히 ATM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경제의 운명이 남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소비를 줄이면 한국 수출이 줄어듭니다.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립니다. 세계 경제의 탄광 속 카나리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탄광에 독가스가 차면 가장 먼저 죽어서 위험을 알리는 새입니다. 외국인들은 세계 경제가 나빠질 조짐이 보이면 제일 먼저 한국 주식을 팔고 원화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환율이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둘째, 금융시장이 너무나 잘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돈을 넣기도 쉽고 빼가기도 쉽다는 뜻이니까요.
반면 중국이나 다른 신흥국은 돈 빼가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니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 헤지펀드 입장에서 한국은 언제든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가장 만만한 현금 인출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손해본 거 한국 주식 팔고 원화 팔아서 메꾸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 펀더멘털이 튼튼해도 환율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부인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우리에겐 익숙해서 잊고 살지만 외국인 눈에는 머리 위에 핵폭탄을 이고 사는 휴전 국가입니다. 30년, 50년씩 돈을 묻어둘 장기 투자자보다는 단타로 치고 빠지려는 투기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환율 버전입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지만 원화는 아직 기축통화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국제 무대에서는 여전히 변두리 화폐, 즉 상품권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을까요? 바로 중앙은행이고 그들이 쓰는 브레이크와 엑셀이 바로 금리입니다. 돈에게는 아주 강력한 본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자가 높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행은 이자를 1% 주는데 미국 은행이 5%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저금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원화를 팔아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가겠죠. 이 과정에서 원화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니 환율이 오르고 달러는 더 비싸집니다. 이것이 강달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밤잠을 설치는 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자본 유출을 막는데 금리를 올리자니 대출받은 우리 자영업자와 영끌족들이 이자 폭탄을 맞습니다. 경기를 살리자니 금리를 내려야겠고 환율을 잡자니 금리를 올려야 하는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그게 바로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비애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아, 억울하다. 우리나라 힘 더 키워야겠다. 네, 맞습니다. 국력을 키워야죠. 하지만 그건 정부와 기업이 할 일입니다. 당장 내일 환율이 오를까봐 걱정되는 우리 같은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냥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화폐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살고 있는 집, 원화 자산입니다. 월급, 원화로 받죠. 주식, 삼성전자 샀으니 원화 자산입니다. 예금, 당연히 원화입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 100%가 국제 무대에서는 동네 상품권 취급받는 원화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그 바구니를 절벽 끝에 올려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이겁니다. 황제의 돈인 달러와 평민의 돈인 원화를 같이 가지고 있어라. 거창하게 외환 딜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투기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힘들어서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환율이 치솟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이 미리 사둔 달러 자산의 가치는 반대로 폭등합니다. 원화 자산의 손실을 달러 자산이 메꿔주는 완벽한 방어막, 전문 용어로 해지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첫째, 적금 붓듯이 매달 조금씩이라도 달러를 사서 외화 예금 통장에 모으십시오. 환율이 쌀 때 사면 좋겠지만 타이밍을 재기 어렵다면 그냥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사면 됩니다. 둘째, 한국 주식만 하지 말고 미국 S&P 500 같은 달러 자산에 투자를 병행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한국 경제가 성장할 때도 돈을 벌고 환율이 올라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환율은 불공평합니다. 돈에는 계급이 있고 우리는 그 계급의 아래쪽에 있는 돈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수입니다. 억울해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공평한 시스템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과거 IMF 때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헐값이 된 부동산과 기업을 사들여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라는 말,
너무 뻔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경제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제부터는 뉴스를 보실 때 환율이라는 키워드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의 자산은 원화로 되어 있지만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건 세계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이 곧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읽는 자만이 위기의 파도 속에서도 자신의 부를 지키고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에 튼튼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